저 둘이 왜 저러는 거야? 새벽 4시 반 설렁탕집 유리창 너머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아내가 젊은 남자와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건물 기둥 뒤에 숨은 채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고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고 아내에게 무언가 말하자 아내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젊은 남자를 껴안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던 아내, 새벽 기도를 다닌다던 아내가 젊은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치마를 급히 벗어 던지고 가게 문을 잠갔으며 골목에 세워둔 차에 함께 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지나가던 택시를 세웠고 저 차 따라가 주세요라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새벽 도로를 달리는 택시 뒷좌석에서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앞차만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저 둘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아내는 10년 동안 저에게 무엇을 숨겨온 걸까요? 아내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을 나섭니다. 여보, 기도 다녀올게요.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응, 다녀와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결혼한 지 30해가 넘었고 아내는 10년 넘게 이 시간에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믿음이 깊은 아내가 자랑스러웠고 저는 그 성실함을 존경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35년을 일하다 정년퇴직한 저는 이제 느긋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 따뜻한 국과 밥이 상에 차려져 있었고 저는 신문을 펼쳐들고 여유롭게 아침을 먹곤 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산책이라도 나갈까? 그러세요. 저는 오후에 모임 있어요. 아내는 언제나 바빴지만 그 바쁨이 모두 교회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퇴직 후의 일상은 평온했고 아내와 함께하는 집은 조용했으며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나름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저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오래된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자네 요즘 참 여유로워 보이네. 친구들은 저를 보며 부러워했고 저 역시 제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았기에 이제는 느긋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당연한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새벽 기도 외에도 봉사 모임, 친목 모임, 구역 모임 등으로 바쁘게 지냈지만 그 모든 것이 아내의 일장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응원했습니다. 당신 요즘 모임 일로 너무 바쁜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게 제 기쁨이에요.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고 저는 그 웃음을 믿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존중했고 각자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저녁을 먹고 드라마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3시간쯤 뒤 다시 돌아오는 아내의 발소리, 그리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저희 아침을 깨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30년 전 26의 나이에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한 우물만 파며 살아왔습니다. 과장, 부장, 임원까지 승진하며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었고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로 출근하는 날이 많았고 저녁 약속은 거의 업무 관련 모임이었으며 집에 들어오면 11시가 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었네요. 아내는 늘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따뜻하게 데운 저녁을 상에 차려주곤 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미안해.
저는 그렇게 말하며 넥타이를 풀었고 아내는 괜찮아요. 당신도 고생이 많으시죠라고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승진해서 밀린 적이 없었고 회사에서는 저를 모범 직원으로 꼽았으며 후배들은 저를 롤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년퇴직을 한 달 앞두고 회사에서 성대한 송별회를 열어줬을 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김상무님 덕분에 저희 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후배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동안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은 아내와 상의해서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뒀고 연금도 나오기 때문에 노후 걱정은 없었습니다. 건강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고 저는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라고 답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어색했습니다. 35년 동안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생활에 익숙했던 저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여유로운 일상에 적응했고 오히려 즐기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아침 햇살을 쬐었고 오후에는 오래된 친구들과 골프를 치거나 카페에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자네는 참 복받았어. 현명한 아내의 노후도 든든하고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저 역시 제 삶에 감사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고 낮에는 각종 모임으로 바빴지만 저녁이면 언제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배려했고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만큼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가족을 책임졌으며 노후도 든든히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아내와 함께 평온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새벽 일정은 정확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4시 10분에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나면 7시쯤 돌아왔고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소리들에 익숙했습니다. 옷장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 화장대 서랍이 살며시 닫히는 소리, 현관문이 부드럽게 잠기는 소리, 그리고 3시간 뒤 열쇠가 문에 꽂히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냉장고가 열리는 소리. 이 소리들은 저의 아침을 깨우는 자명종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7시 반쯤 되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났고 8시가 되면 거실로 나가 상에 차려진 따뜻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고 저는 신문을 펼쳤고 아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면 아침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었고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드라마 대사 참 잘 쓰네. 혼잣말을 하며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일상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내는 새벽 4시에 집을 나갔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 안 좋은데 괜찮겠어?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우산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차 타고 가니까. 아내는 웃으며 우산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아내가 우산을 쓰고 골목 어귀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성실한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35년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도 저는 가끔 아프거나 피곤해서 연차를 쓴 적이 있었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새벽 일정을 걸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가끔 아내가 피곤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눈을 감고 잠깐 졸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피곤하면 새벽에 좀 쉬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삶이고 아내가 원하는 방식이라면 제가 막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존경했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새벽에 일어나 자기 일정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5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옷장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화장대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여는 소리. 아내는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현관문이 부드럽게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눈을 감은 채로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3650일, 10년이면 그 정도 되는 날들이 반복된 것입니다. 저는 그 반복 속에서 안정을 느꼈고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일상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게 오래 함께 산 부부의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골프장에서 오랜 친구 3명과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요즘 몸 관리 잘하는구만. 얼굴이 좋아 보여.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말했고 저는 웃으며 골프를 자주 치니까 그런가 봐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네도 요즘 그 인기 드라마 봤나? 우리 집사람이 완전 빠져서 매일 보던데. 응, 나도 봤어. 대사가 참 좋더라. 젊은 작가래? 그래, 책도 베스트셀러고. 요즘 젊은 사람들 대단해. 친구들이 한참 드라마 이야기를 하다가 성우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네 부인도 건강하시지? 요즘 새벽마다 뵙는데. 옆에 앉아있던 성우가 무심코 던진 말에 저는 커피잔을 든 채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새벽에? 어디서? 아, 우리 아파트 단지 쪽에서. 나도 요즘 새벽 운동 나가거든. 며칠 전부터 자주 보이시더라고. 성우는 별 생각 없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새벽 기도 다니는 거 알지? 10년 넘게 다녔어. 아, 그런가? 근데 방향이 좀 이상하던데. 교회 쪽이 아니고 큰 길 쪽으로 가더라고. 성우의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내가 다닌다던 교회는 우리 집에서 반대 방향인데 큰 길 쪽은 시내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큰 길 쪽? 거기 뭐 있나?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가다 봤어. 성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머릿속에선 자꾸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큰 길 쪽이라니. 10년 동안 아내는 교회로 새벽 기도를 다닌다고 했는데 왜 큰 길 쪽으로 가는 걸까? 자네 뭐 생각해? 친구가 제 팔을 툭 치며 말했고 저는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성우가 착각한 걸까? 아니면 아내가 장소를 바꾼 걸까? 하지만 아내는 제게 장소를 바꾼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골프는 어땠어요? 응, 좋았어. 저는 신발을 벗으며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당신 새벽 기도 다니는 데가 어디더라? 네. 왜요?
아내는 책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10년 넘게 다녔는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교회예요. 왜요, 갑자기? 아니야, 그냥. 오늘 성우가 새벽에 당신 봤다는데 큰 길 쪽으로 가더래. 아내의 표정이 잠깐 굳는 것 같았지만 금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날 친구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들렀다 간 거예요. 성우 씨가 그때 본 건가 보네요. 그래. 네, 왜요? 의심해요? 아내가 농담처럼 말하며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고 아내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왜인지 모르게 뭔가 걸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디론가 가는 아내. 저는 한 번도 따라가 본 적이 없었고 의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우의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몸을 돌렸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제대로 오질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으면 성우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큰 길 쪽으로 가더라고. 아내는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는 큰 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들렀다고 했지만 새벽 4시에 친구 집에 들를 만큼 급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옆으로 몸을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고르게 숨을 쉬며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은 평온했고 30해를 함께 살아온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새벽 기도를 다닌 아내를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 때문에 의심하다니. 저는 눈을 감고 잠들려고 애썼지만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고 아내가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이 열리는 소리, 옷장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나가는 소리, 현관문이 부드럽게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어내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내가 골목 어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내의 뒷모습은 익숙했고 저는 아내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큰 길 쪽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 높이에서는 모퉁이 너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질 않았고 결국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20분이었고 아내가 돌아오는 7시까지는 아직 2시간 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켰다가 끄고 물을 마셨다가 다시 앉고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7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7시 반쯤 일어나는 척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였고 새벽에 아내를 몰래 지켜봤으며 지금도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아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고 오히려 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나가실 거예요?
응, 그럴까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펼쳤지만 한 줄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골프를 치러 나가도 친구들과 커피를 마셔도 집에서 TV를 봐도 자꾸만 아내의 새벽 시간이 신경 쓰였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3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 걸까? 정말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걸까? 아내의 옷차림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정한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가는 모습,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지만 그럴수록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당신 새벽 기도 다니는 사람들 많아? 네, 꽤 있어요. 왜요? 아니야, 그냥 10년 동안 꾸준히 다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보다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많아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고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 30해를 함께 산 아내를 왜 의심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성호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그 씨앗은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피곤하다고 말하고 10시쯤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다가 12시가 넘어서야 눈을 감았고 새벽 3시 반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조용히 알람을 끄고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아내를 몰래 따라가다니 이게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3시 50분이었고 아내가 씻고 나올 시간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현관 쪽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서 있었습니다. 4시가 되자 욕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화장대 앞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고 아내가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10초를 세고 나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아내의 발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갔고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밖으로 나간 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내가 골목 어귀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으며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앞서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으며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성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교회 방향이 아니라 시내로 나가는 큰 길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계속 따라갔습니다. 큰 길에는 새벽 버스 몇 대가 지나갔고 간혹 택시가 스쳐 지나갔으며 편의점 불빛만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멈추지 않고 걸었고 저는 건물 그림자에 몸을 숨기며 뒤따랐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아내가 어느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이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모퉁이에서 고개를 내밀어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골목 중간쯤에 있는 한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간판에는 서울 설렁탕이라고 써 있었고 아직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니. 아내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가게 안에 불이 켜졌고 저는 건물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벽에 등을 기댔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렁탕집이라니. 새벽 기도가 아니라 설렁탕집에 간다니.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아내는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저는 골목 모퉁이에서 조심스럽게 가게를 지켜봤습니다. 불이 켜진 가게 안에서 아내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고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젊어 보였고 아내와 함께 가게 안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4시 설렁탕집, 젊은 남자. 이 모든 게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지만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 어둠 속에 숨어서 가게를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아내와 그 남자가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쪽으로 들어갔고 남자는 홀에서 의자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으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주방에서 나와 남자에게 무언가 말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것처럼 호흡이 맞았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를 간다고 하면서 아내는 이곳에서 저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걸까요? 주방에서 불이 켜지더니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했고 육수를 끓이는 냄새가 골목까지 풍겨왔습니다. 남자가 큰 냄비를 들고 나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아내가 국자로 뭔가를 저으며 맛을 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지 아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고기 썰어. 남자가 네 하고 대답하며 도마를 꺼내려다 칼을 떨어뜨렸고 큰 소리에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어머,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내가 재빨리 다가가 남자의 손을 잡아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심해야지. 손 베이면 어떡하려고. 아내는 남자의 손을 놓고 어깨를 툭 치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요즘 자꾸 실수하네. 피곤한 거 아니야? 남자가 멋쩍게 웃으며 아니에요. 정신없어서 그래요라고 대답했고 아내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치고 가까이 서서 웃는 모습, 마치 오래 함께한 사람들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고 가게 안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아내는 김치통을 꺼내고 남자는 반찬을 작은 그릇에 담았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고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들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5시 반쯤 되자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건물 뒤편으로 몸을 숨겼고 남자가 골목 입구에 간판 조명을 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6시 오픈이라는 글씨가 환하게 빛났고 남자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시가 가까워지자 손님 한두 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운동복 차림의 여자, 새벽 일을 마치고 온 듯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설렁탕을 담아 내보냈고 젊은 남자는 홀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고 손님들은 익숙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게는 금방 활기를 띠었고 아내와 남자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6시 반이 넘어가자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온몸이 차가워졌으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고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으며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설렁탕집 주인 아주머니와 젊은 남자 종업원.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둘의 모습은 그저 주인과 종업원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고 너무 편안해 보였으며 오래 함께 한 사람들처럼 익숙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고 새벽 공기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지만 제 가슴속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아내가 10년 동안 저를 속여온 걸까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를 간다며 집을 나서서 설렁탕집에서 저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걸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6시 50분이었고 아내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들어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7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고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분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발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주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저는 눈을 감은 채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고 아내가 방문을 살짝 열어 저를 확인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문이 다시 조용히 닫혔고 주방에서 아침 준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설렁탕집에서 젊은 남자와 함께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 모든 것이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8시쯤 일어나 거실로 나갔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과 밥, 반찬이 차려져 있었고 아내는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국물도 모래를 씹는 것처럼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입맛 없으세요? 어디 아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아내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표정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 없는 척 지냈습니다. 골프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집에서 TV도 보며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가 남자의 손을 잡고 살피던 모습, 어깨를 툭 치며 웃던 모습, 가까이 서서 대화하던 모습,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저는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누구일까? 아내와 무슨 관계일까?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걸까? 어느 날 저녁, 저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친구들 자주 만나? 아니요, 별로 안 만나요. 왜요? 아니야, 그냥. 요즘 자주 바빠 보여서 모임 준비하느라 바쁜 거예요. 곧 끝나요. 아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고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온 걸까요?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는 다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젊은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저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길을 걸어 설렁탕집 골목까지 갔고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가게 불이 켜졌고 아내가 안으로 들어갔으며 잠시 후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가게 맞은편 건물 기둥 뒤에 숨어서 유리창 너머를 지켜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웃을 때 눈이 조금 휘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뭔가 말하자 남자가 크게 웃었고 아내도 따라 웃으며 남자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렇게 편안하게 웃고 스스럼 없이 스킨십을 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대하는 모습. 제가 아는 아내는 조심스럽고 차분한 사람이었는데 젊은 남자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든 과정에서 두 사람은 완벽하게 호흡이 맞았습니다. 손님 하나가 들어오자 남자가 어서 오세요 사장님 이라고 인사했고 아내가 주방에서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단골 손님인 듯했고 그 손님은 여기 국물이 최고예요 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가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었고 아내와 젊은 남자는 단골 손님들까지 있는 관계였다는 것을요.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은 함께 일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고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랐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아내가 저를 속이고 젊은 남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려 해도 눈이 떠졌으며 TV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고 아내가 웃으며 말을 걸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대체 무엇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당신 새벽마다 설렁탕집에서 젊은 남자와 일한다며? 이렇게 물으면 아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변명을 할까요? 아니면 사실을 인정할까요? 그리고 저는 그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설렁탕집은 언제부터 시작한 걸까? 젊은 남자는 누구일까? 둘의 관계는 정말 무엇일까?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게 다른 삶이 있었던 걸까요? 30해를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건 아닐까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자다가 식은땀도 흘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새벽이 되면 젊은 남자와 설렁탕집으로 가는 아내.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신경 쓰지 마.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골프를 치러 나가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을 치려다 헛스윙을 했고 친구들의 말이 귓전으로 스쳐 지나갔으며 스코어는 엉망이었습니다. 자네, 오늘 왜 이래? 컨디션 안 좋아? 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계속 피곤해 보이는데 진짜 병원 가봐. 얼굴색이 영 안 좋아. 친구들이 연신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새벽마다 설렁탕집에서 젊은 남자와 일한다고 10년 동안 저를 속여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고 신호등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뒷차의 경적 소리에 정신을 차린 적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마시지 않던 술이었지만 그날은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반쯤 비웠을 때 방에서 나온 아내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술을 마셔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 분명히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요즘 너무 이상해요. 저한테 화난 거예요? 아내가 다가와 제 옆에 앉으려 하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냥 혼자 좀 있고 싶어. 여보, 혼자 있고 싶다니까. 제발 혼자 좀 있게 해줘. 저는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30해를 함께 살면서 저는 아내에게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떨며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아 술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술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자책이 뒤섞였습니다. 아내를 향한 배신감과 저 스스로에 대한 한심함이 교차했습니다. 30해 동안 함께 살면서 저는 아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내는 왜 저에게 설렁탕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돈이 필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젊은 남자는 정말 누구일까요?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고 직접 물어봐야 했으며 아내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술을 마시고 쓰러지듯 잠들었다가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으며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나갔을 때 아내는 이미 외출한 뒤였고 식탁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임 있어서 늦게 들어갑니다. 냉장고에 해장국 있으니 드세요. 저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모임이라니 또 거짓말이겠죠. 혼자 집에 있으니 답답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며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샤워를 하려 화장실로 갔는데 세면대 서랍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 아내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는 사람인데 서랍이 열린 채로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무심코 서랍을 열어보니 화장품들 사이에 작은 통장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오래된 통장처럼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고 가끔씩 큰 금액이 출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입금 내역에는 설렁탕 수익이라고 메모되어 있었고 출금 내역에는 학원비, 교재비, 학습지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원비라니, 교재비라니. 우리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아내는 누구의 학원비를 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상당했고 10년 동안 꾸준히 모은 돈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통장이었고 제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렁탕집에서 번 돈을 따로 모아두고 누군가의 학원비를 내고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통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해를 살아온 이 집에 제가 모르는 비밀이 또 있을까요? 안방 옷장을 열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고 거실 서랍도 평범했으며 주방 찬장에도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화장대 서랍 맨 아래칸을 열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봉투에 담겨 있었고 그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고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초등학교 입학 8살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뒤집어 보고 또 보았지만 이 아이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외에 작은 카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서연. 어린아이 글씨로 삐뚤삐뚤하게 쓴 카드였고 구석에는 하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라니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서연이라는 아이, 학원비, 설렁탕집 수익, 젊은 남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새벽 직접 설렁탕집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게 얼굴을 스쳤고 거리는 고요했으며 제 심장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설렁탕집이 있는 골목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4시 반쯤이었고 가게 안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유리창 너머를 지켜봤습니다. 아내와 젊은 남자가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남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고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 좋은 소식인 듯했고 남자는 흥분한 표정으로 전화를 하며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남자를 바라보자 남자가 전화를 끊고 무언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고 젊은 남자와 아내가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껴안고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 서로를 부둥켜 안은 모습. 아내가 앞치마를 급히 벗어 던졌고 젊은 남자는 가스불을 끄며 서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문을 급히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건물 뒤편으로 몸을 숨겼고 두 사람이
골목 입구에 세워둔 차에 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운전석에 앉았고 아내가 조수석에 탔으며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골목 입구로 뛰어나가 손을 들어 지나가던 택시를 세웠습니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네. 어디요? 저기 저 하얀 차요. 빨리요. 택시 기사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출발했습니다. 새벽 도로는 한산했고 앞차는 빠른 속도로 달렸으며 저는 택시 뒷좌석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10여 분을 달렸을까 차는 큰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와 젊은 남자가 급히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저는 택시비를 건네고 뒤따라 내렸습니다. 병원 로비는 환했고 안내 데스크에 간호사가 앉아 있었으며 복도 저편으로 아내와 젊은 남자가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라진 복도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으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이라니, 새벽에 급히 달려온 병원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병원 로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머리가 지끈거렸으며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내와 젊은 남자가 사라진 복도를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기다려야 할까요? 손이 떨려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으며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들어서자 긴 복도가 양쪽으로 뻗어 있었고 여러 개의 병실 문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실마다 불빛이 새어나왔고 간혹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으며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병실에 아내가 있을까요? 그 병실 안에는 누가 누워 있을까요? 서연이라는 아이와 관련된 사람일까요? 저는 한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에는 뚱뚱한 여자가 누워 있었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다음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병실마다 들여다봤지만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으며 온종일 긴장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저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렸고 간호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앉으세요. 간호사가 저를 복도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받아 물을 마셨지만 손이 떨려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병실 찾으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물었고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병실을 찾는 걸까요? 저는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앉아 계세요. 혈압 좀 재볼게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복도를 계속 걸었고 간호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갔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다시 반대편 복도로 향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왼쪽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걸었지만
숨을 쉴 때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고 옷깃이 땀에 젖어 목에 달라붙었으며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 병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아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다정한 목소리였고 제게는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따뜻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시야가 흐려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고 잠깐 멈칫했고 저도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통증이 더 심해졌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으며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남자가 다가오며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병실 안에서 아내가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아내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바닥에 쓰러졌고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아내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어디선가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이었고 침대 옆 의자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당신, 저는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고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요? 아내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복도에서 쓰러져서 응급실 갔다가 병실로 옮겼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과로와 스트레스래요. 며칠 동안 제대로 안 드시고 안 주무셨다고 했더니 당분간 입원해야 한대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무겁고 가슴은 답답했으며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물 좀. 아내가 재빨리 물을 따라 빨대를 꽂아 건넸고 저는 몇 모금 마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도 말없이 의자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설렁탕집에서 봤던 아내와 얼싸안고 기뻐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남자가 아내에게 물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 차리셨어. 다행이야. 그럼 저는 서연이한테 가볼게요. 아까 연락 왔는데 애기 보고 싶대요. 남자가 말했고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연이라고 했어? 제 목소리에 남자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고 아내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아버님.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저는 그 호칭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이라니. 뭐라고? 저는 유진이 남편입니다.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가 다시 깊게 허리를 숙였고 저는 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서연이는 누구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대답해. 서연이가 누구냐고. 우리 손녀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작았고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녀라니, 우리에게 손녀가 있었다니. 손녀라고? 우리한테 딸도 없는데 무슨 손녀야. 제 목소리가 커졌고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딸 있잖아요. 유진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유진이. 10년 전 유학 대신 작가의 길을 선택해 집을 나간, 제가 연락을 끊어버린, 아내에게조차 언급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딸. 유진이가 결혼했어? 애를 낳았어? 네. 10년 전에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서연이는 8살이고 어제 둘째를 낳았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했고 손녀가 있었으며 어제 둘째 손주까지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아내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럼 설렁탕 집은 유진이네 가게예요. 사위가 운영하는데 제가 새벽에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새벽 아내는 딸의 가게를 도우러 갔던 것입니다. 저 몰래 제가 모르게 혼자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이 딸 얘기만 나오면 화내셨잖아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그의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진이가 결혼했고 손녀와 손자가 둘이나 있으며 아내는 10년 동안 혼자 그들을 도와왔다는 것. 아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드셔야 해요. 기운 차려야죠. 아내가 침대 옆 테이블에 죽을 내려놓았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유진이는 잘 지내? 제 목소리는 떨렸고 아내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내요. 작가로 성공했어요. 작가? 네. 드라마 대본도 쓰고 소설도 써요. 요즘 인기 많아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던 그 드라마, 제가 대사 참 잘 쓰네라고 감탄하던 그 작품. 혹시 드라마 제목이 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목을 말했고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우리 딸이 쓴 거였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거실에서 보며 감탄하던, 친구들이 칭찬하던 베스트셀러 작가의 작품이 바로 유진이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몰랐어. 당신이 알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유진이 이름만 나와도 화내고 연락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어떤 사람이야? 착해요. 유진이가 글 쓰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설렁탕집으로 생활비 벌고 서연이 키우고 집안일도 다 해요. 설렁탕집이? 네. 새벽부터 저녁까지 혼자 일해요. 제가 새벽에 가서 손님 많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년 전 유진이가 작가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뭐라고 했던가요?
작가?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유학 가서 제대로 공부하고 교수가 돼야지. 아빠, 저는 글을 쓰고 싶어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런 건 취미로 하는 거야.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결국 유진이는 집을 나갔고 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는 딸이 원망스러웠고 언젠가 후회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유진이가 아니라 이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나 만나고 싶어 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 얘기 안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0년 동안 딸은 아버지를 잊고 살았고 혼자 힘으로 성공했으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서연이는 어때? 똑똑하고 착해요. 학교에서도 글을 잘 쓴대요. 엄마 닮아서. 나는 할아버지인데 한 번도 못 봤네. 아내가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려고 했어요. 손녀 있다고, 유진이 잘 지낸다고. 그런데 당신이 화를 낼 게 뻔했어요. 미안해.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짐을 지고 있던 아내에게, 새벽마다 일어나 딸네 가게를 도와주던 아내에게, 이제라도 유진이 만날 수 있을까? 그건 유진이한테 물어봐야죠.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결혼식, 손녀의 탄생, 유진이가 첫 책을 냈을 때의 기쁨, 드라마가 방송됐을 때의 설렘.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없었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제 자존심 때문에, 제가 옳다고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혈압 재볼게요. 혈압을 재고 링거를 확인하고 간호사가 나간 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창가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당신 힘들었지. 괜찮아요. 저는 괜찮았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비밀을 지키고 새벽마다 일어나 딸을 도우며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던 아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60 넘어서 흘리는 눈물이 이렇게 뜨거운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약을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이한테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 했어? 네, 했어요. 뭐라고 해?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 소식을 듣고 딸이 한 말은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을 배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설렁탕 집으로 갔고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고 직접 가서 봐야 했습니다. 아내가 설렁탕 집으로 간 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골목으로 향했고 익숙한 설렁탕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8시쯤이었고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가게 맞은편 건물 기둥 뒤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설렁탕을 담아 내보내고 있었고 사위가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여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주방으로 들어가 아내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고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사람들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작은 여자아이가 가게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서연이었습니다. 8살짜리 손녀, 사진으로만 봤던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내에게 달려가 안겼고 아내가 아이를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유진이가 옆에서 할머니 일하시는데 방해하면 안 되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어머, 우리 서연이 대단하네. 뭘로 상 받았어? 글짓기요. 선생님이 제일 잘 썼대요. 아내와 유진이가 함께 웃었고 사위도 주방에서 나와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손녀. 그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들은 저 없이 가족을 이루고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가까이 다가갔고 안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서연이가 옆에서 엄마를 도우려 작은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에 엄마랑 책 읽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있잖아. 응.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작가 될 거야.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응. 할머니도 내가 작가 되면 좋아하실 거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 이야기는 하지만 할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를 테니까요. 저는 가게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유진이를 볼 수 있고 서연이를 안아볼 수 있으며 뒤늦게나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말했던 제가 지금 무슨 얼굴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빠, 저는 글을 쓰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딸에게 그런 건 취미로 하는 거야 라고 말했던 제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유진이가 무언가를 하다가 문 쪽을 쳐다봤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이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유진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흘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유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딸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까지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제가 저지른 잘못은 너무 컸으며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간은 오후 2시쯤이었고 아내는 아직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그리고 저를 외면하던 딸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아내가 물었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설렁탕집 갔다 왔어. 아내의 손이 멈췄고 저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유진이 봤어요? 응, 봤어.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날 보고도 모른 척 하더라.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이에요, 여보. 10년 동안 당신은 유진이를 지웠잖아요.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다 되돌릴 수는 없어요. 알아, 알아. 저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고집부린 거야. 내가 딸을 잃은 거야.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정말 그럴까? 유진이도 엄마예요. 마음 한구석엔 당신이 있어요. 다만 상처가 깊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했던 아내, 저와 딸 사이에서 외로웠을 아내. 당신,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다행이네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 새벽 3시 반쯤 아내가 조용히 일어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옷장을 열고 화장대에서 뭔가를 꺼내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여는 소리. 저는 눈을 떴습니다. 당신. 어둠 속에서 제 목소리가 들렸고 아내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깨웠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조심히 다녀와. 아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네. 다녀올게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설렁탕집에 가서 도와주면 안 될까?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응. 당신 혼자 하기 힘들잖아. 나도 이제 시간 많으니까. 유진이가 싫어할 텐데요. 알아. 그래서 유진이 없을 때만 가려고. 당신 도와주고 사위랑 인사도 하고 천천히 해보려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다음 주부터 저는 아내와 함께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설렁탕집에 도착하면 아내와 함께 육수를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사위는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셨는데. 아니야. 당연한 거지.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사위가 깊게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유진이가 오기 전에 저는 항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딸을 마주할 용기는 없었고 딸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설렁탕집 테이블을 닦다가 작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것인 듯했고 표지에는 나의 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서연이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커서 엄마처럼 작가가 되고 싶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공책을 조용히 닫고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를 몰랐지만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저는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응, 천천히 가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아내가 옆에 있었고 언젠가 다시 만날 딸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잘못을 되돌리는데 또 1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매일 새벽 설렁탕 집으로 향할 것입니다.